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 한 피고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40년 숨어 산 서미경의 비참한 법정 출두입니다. 1970년대 일대 미스 롯데로 발탁된 당대 최고 미녀.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그녀는 무려 38세 연상 롯데 회장에 첩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틴 스타는 왜 자본의 그림자 속에 갇혀야만 했을까요? 40년 만에 드러난 거대 재벌의 잔혹한 민낯을 추적합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아니 코리안 드림을 품고 몰려들었고, 잿빛 공장 굴뚝에서는 밤낮 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런 고단하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서민들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환상의 세계를 제공했던 것은 바로 집집마다 안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기 시작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네모난 브라운관 속 세상은 매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배우들이 웃고 우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시름을 잊었고, 그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은 곧 신분 상승이자 닿을 수 없는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단순한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재벌이라는 권력이 본격적으로 그 무소불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은 막강한 자본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와 언론까지 장악하며 사회 전반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롯데그룹 역시 그 중심에서 가장 화려하게 세력을 확장해가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서미경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독 군계 일학처럼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동그랗고 큰 눈망울과 뚜렷한 서구적인 이목구비, 그리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당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갈 때면 어른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로 눈부신 외모를 가졌던 그녀는 남다른 재능과 외모를 일찍이 알아본 주변 사람들의 끈질긴 권유로 불과 7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인 1969년에 아역배우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흙장난을 하며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그녀는 두꺼운 대본을 외우고 어른들 틈에 섞여 밤샘 촬영을 감당해야 하는 험난한 생존의 세계에 던져진 것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쏟아지는 혹독한 스케줄과 어른들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세계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지만, 그녀는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만큼은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얼굴을 알리며 차근차근 아역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던 그녀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올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70년대 한국 대중문화사와 재벌기업의 마케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대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미스 롯데 선발대회였습니다. 당시 롯데그룹은 단순한 껌과 과자를 파는 식품회사를 넘어 유통, 관광, 건설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을 이끌던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기업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새롭고 매혹적인 얼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획 아래 탄생한 미스 롯데 선발대회는 기존에 존재하던 미스 코리아 대회와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파격적인 행사였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단을 뽑는 다소 보수적인 느낌이었다면,
미스 롯데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장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매력을 지닌 스타를 기업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곧 롯데라는 거대 재벌의 전폭적인 금전적, 마케팅적 지원을 받는 전속 모델이 됨과 동시에 당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방송국의 특채 탤런트로 직행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하이패스였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미녀들이 벼락출세와 막대한 부, 그리고 화려한 명예를 꿈꾸며 이 대회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토록 치열하고 욕망이 들끓는 경쟁의 무대에 선 어린 소녀 서미경은 압도적이고 매혹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녀가 1977년 제1회 공식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전하지만 또 다른 자료들은 그녀가 이미 10대 초반이던 1970년대 초부터 롯데의 얼굴로 발탁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 선 그녀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매혹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수많은 성인 경쟁자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그녀의 맑고 생기 넘치는 미소, 풋풋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성숙한 눈빛은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은 물론 텔레비전 생중계를 숨죽여 지켜보던 온 국민의 마음을 단숨에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압도적인 우승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앳된 학생 시절부터 그녀가 가장 화려한 초대 미스 롯데의 왕관을 머리에 얹었다는 사실입니다. 왕관을 쓴 순간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이라는 경쾌하고 중독성 강한 CM송과 함께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그녀의 상큼한 얼굴은 삽시간에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골목에서 고무줄놀이를 하던 코 흘리게 아이들부터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들, 땀 흘려 일하는 공장의 노동자들까지 대한민국에서 서미경의 웃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국민 여동생이자 모두가 동경하는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등극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화려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후 그녀에게 펼쳐진 삶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TBC 방송국의 특채 탤런트로 당당히 발탁된 그녀는 청실홍실, 상노, 토지, 대명 등 당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인기 드라마에 연이어 주인공급으로 캐스팅되며 거침없는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예쁜 하이틴 스타를 넘어 탄탄하고 깊이 있는 연기력까지 대중과 평단에 인정받으며 1977년에는 연계로운 TBC 신인상까지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서점에 깔린 잡지의 표지는 온통 그녀의 얼굴로 도배되었고 텔레비전에 그녀가 입고 나온 옷이나 가볍게 걸친 액세서리는 그 다음 날이면 전국 백화점과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트렌드이자 시대의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가장 밝고 화려할수록 그 무대 뒤편에 드리워지는 이면의 그림자 또한 가장 어둡고 짙어지는 법입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부와 사랑을 다 가진 아름답고 완벽한 요정 같았지만 10대의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순수하거나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의 연예계는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그 이면에는 성인들의 끝없는 탐욕과 자본의 냉혹한 논리가 끈적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무자비한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당시 10대 후반에서 이제 막 20대 초반으로 넘어가던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에게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남성 중심의 재벌 카르텔과 권위적인 언론 권력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창이자 숨막히는 장벽이었습니다. 대중은 텔레비전 브라운관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녀의 천사 같은 모습만을 소비하며 열광했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름 끼치도록 집요하게 주시하는 거대한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직접 발탁하여 미스 롯데라는 황금빛 왕관을 씌워준 장본인, 롯데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 신격호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거물 중의 거물이었던 그는 자신이 구축한 거대한 자본 제국의 얼굴로 직접 뽑은 이 어리고 눈부신 소녀에게 단순한 기업가와 모델의 관계를 넘어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특별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에 태어나 이미 환갑을 바라보던 신격호 회장과 1959년생으로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과 같았던 서미경. 두 사람 사이에는 무려 38살이라는 세대를 두 번이나 뛰어넘는 경악스러운 나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나 윤리적 잣대는 권력자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한 은밀하고도 강력한 구애, 혹은 무언의 압박은 그녀가 눈치채기도 전에 피할 수 없는 정교한 덫처럼 서미경의 삶을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재벌 총수라는 자리는 일개 기업인을 넘어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생이라는 고귀한 가치조차 압도적인 자본의 힘으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거친 시대에 서미경이라는 아름답고 가녀린 꽃은 가장 높은 곳에서 너무나 화려하게 피어났기에 오히려 가장 먼저 꺾이기 쉬운 대단히 위태로운 운명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환하게 웃음 짓던 20대의 국민 톱스택에 절대 권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맹수가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속도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1년 대한민국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22살의 나이로 인기 정상의 궤도를 달리고 있던 서미경이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KBS의 인기 대하사극 대명에서 빼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드라마 종경과 동시에 모든 공식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언론에는 인기 절정의 톱스타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연기를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아름답고도 포장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팬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더 훌륭한 배우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그녀의 굳은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 국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한 기만이자 거대한 권력이 한 여성의 삶을 완벽하게 삭제하기 위해 연출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탑승했던 일본행 비행기는 배움의 전당으로 향하는 꿈의 여객기가 아니라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황금 세장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과 같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22살의 서미경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캠퍼스의 낭만이나 연기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60을 넘긴 자신보다 무려 38살이나 많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은밀한 거처로 깊숙이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호적상 엄연히 일본인 본처인 시게미스 하츠코가 존재하고 있었고, 장성한 자녀들이 버젓이 그룹 내에서 후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얽히고 설킨 재벌가의 살얼음판 같은 환경 속에서 젊고 매혹적인 한국의 톱스타는 철저히 장막 뒤에 숨겨진 사실혼 관계의 세 번째 부인, 즉 공식적으로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유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재벌이 지니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중문화를 쥐락펴락하던 최정상급 국민 스타가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었는데도 감히 그 배후를 파헤치거나 진실을 묻는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수많은 파파라치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그녀의 뒤를 쫓았겠지만 1980년대 초 군사정권의 엄혹한 통제와 막대한 자본력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던 거대 기업의 권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침묵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서미경의 일본 유학이라는 거짓 명분은 롯데라는 거대한 제국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였고, 그녀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오직 한 남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밀실 속의 인형으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쏟아지는 조명 대신 그녀의 삶은 굳게 닫힌 문과 두꺼운 커튼, 그리고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사랑과 환호를 먹고 살던 20대 초반의 여배우에게 타인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야만 하는 고립된 삶은 형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파티에 참석할 수도, 동료 연예인들과 교류할 수도, 심지어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며 평범한 20대의 일상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교민이 많은 도쿄 한복판에서 행여나 자신의 얼굴이 알려질까 두려워 외출할 때면 챙이 넓은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꽁꽁 싸매야 했고, 늘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직 자신을 이 감옥 같은 생활로 이끈 늙은 재벌 총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젊음의 생기로 반짝이던 천재 소녀의 눈동자는 서서히 일본의 차가운 잿빛 하늘 아래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철저한 고립의 수렁 속에서 1983년 24살이 된 서미경은 신격호 회장과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를 출산하게 됩니다.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환영받았을 새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결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치명적인 약점이자 뇌관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합법적인 가족들에게 이 아기의 존재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스캔들임과 동시에 훗날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엄마가 된 서미경은 10달을 품어 낳은 자신의 핏덩이를 당당하게 안아보지도 못하고 숨겨야만 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신격호 회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여인이 낳은 딸조차 정상적인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릴 수 없었습니다.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총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 회장은 자신의 불륜 사실과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낳은 어린 핏덩이 딸을 자신의 호적에 자식이 아닌 여동생으로 몰래 입적시키는 상식밖의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갑부의 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유미는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의 동생으로, 엄마는 엄마라 부를 수 없는 기형적이고 슬픈 가족사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서미경의 존재가 일본과 한국의 정보망을 통해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언론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된 1988년에 이르러서야 유전자 검사라는 치욕적인 과정을 거친 뒤 비로소 호적을 바로잡아 정식으로 신격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서미경의 이름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예쁘던 미스 롯데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할까라며 궁금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흉흉하고 믿기 힘든 소문들 뿐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젊음과 재능, 그리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이 단 한 남자의 탐욕스러운 소유욕과 거대 자본의 폭력에 의해 어떻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었을지 모르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젊음을 반납한 비극적인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비정상적인 권력관계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신격호 회장은 자신의 나이가 점점 더 황혼을 향해 달려갈수록 자신 곁을 지키며 젊음과 자유를 모두 희생한 이 비밀스러운 어린 아내와 뒤늦게 얻은 막내딸에게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처와 낳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경영권 승계 문제로 차갑게 식어가고 사무적으로 변해갈 때 철저히 고립된 채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서미경 모녀는 늙은 권력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안식처이자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들에게 가한 감금과도 같은 삶에 대한 보상 심리였는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뒤틀린 애정의 표현이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불을 이 모녀의 발밑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넉넉하게 챙겨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롯데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은밀하고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수면 아래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이 묻은 황금은 훗날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파멸의 나락으로 이끄는 저주의 사과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 모녀에게 쥐어준 것은 단순한 위자료나 생활비 차원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롯데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연결되는 굵직한 혈관을 통째로 이식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벌 총수로서 그가 부를 이전하는 방식은 대단히 은밀하고 치밀하며 동시에 폭력적일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서미경의 이름이 전면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대신 유언실업과 유기개발이라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법인들이 조용히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회사들은 곧바로 롯데그룹 내에서 가장 현금이 빠르게 회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들을 블랙홀처럼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한민국 전국 주요 상권에 위치한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이었습니다. 영화관 사업에서 표를 파는 것보다 팝콘과 콜라를 파는 매점 사업의 이문이 훨씬 남는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가족들과 연인들과 롯데시네마를 찾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불했던 팝콘과 음료수 값은 고스란히 유언실업의 금고, 즉 서미경 모녀의 주머니 속으로 쉴 새 없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가장 노른자위 극장 매점들은 모두 그녀의 독차지였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전국 롯데백화점 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고 목이 좋은 핵심 식당가의 운영권 역시 유기개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미경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롯데라는 거대한 유통망이 깔아놓은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그녀는 아무런 경쟁이나 위험 부담 없이 매일 엄청난 현금을 갈퀴로 긁어모으듯 쓸어 담았습니다. 이러한 사업권 독점만으로도 이미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지만 신격호 회장의 맹목적인 애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가장 비싼 땅 위에 우뚝 선 수백억 원대 빌딩들을 차례차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동숭동의 유니플렉스 공연장, 서초구 방배동에 웅장한 미성 빌딩, 그리고 강남 한복판 노른자 위에 위치한 유기타워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한 부동산들이 속속 서미경 모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잊혀진 줄로만 알았던 전직 톱스타는 대중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장막 뒤편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자 막대한 현금 부호로 조용히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그녀에게 건넨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절대 반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롯데 제국은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얽혀 있었지만 그 모든 실타래의 끝을 쥐고 있는 핵심 기업이 바로 일본 롯데홀딩스였습니다. 신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절대적인 권력의 조각들을 해외의 유령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통해 서미경과 막내딸 신유미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서미경 모녀가 확보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무려 6.8%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신격호 회장의 첫째 부인 소생인 장녀 신영자, 그리고 둘째 부인 소생으로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신동주, 신동빈 두 아들들이 가진 지분을 모두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즉,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던 숨겨진 세 번째 아내와 늦둥이 딸이 롯데 가문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나 상식적인 가족 관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형적인 사태였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자신의 사후에 혹시라도 서미경 모녀가 합법적인 가족들에게 핍박받고 버려질 것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제국의 후계 구도마저 흔들어 놓을 만큼 맹목적인 노인의 아집이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 지분 양도는 훗날 롯데 가문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형제의 난을 잉태한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금고 안에 쌓이는 돈의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수록 서미경의 삶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부를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즐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그녀를 향한 본처와 적자들의 증오와 견제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늘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여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피해망상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강남 한복판에 수백억 원짜리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하고 매일 수천만 원의 현금이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롯데 제국의 숨은 실세.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재벌가 사모님들이 모이는 화려한 사교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거처는 늘 2중 3중의 보안으로 둘러싸인 일본의 은밀한 저택이었고 외출은 언제나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첩보 작전처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딸 신유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상속녀였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본 적도 친구들에게 당당히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본 적도 없이 숨죽여 자라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는 결코 삶의 자유를 보장하는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격호라는 절대 권력자가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채워놓은 무겁고도 화려한 황금 족쇄였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녀는 롯데라는 거미줄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사랑과 우정, 찬란한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저당 잡힌 채 그녀는 오로지 늙어가는 권력자의 변덕스러운 애정에 자신의 짐작할 수 없이 긴 남은 인생을 온전히 걸어야만 했습니다. 가끔 일본의 낯선 거리를 거닐며 텔레비전 쇼윈도를 통해 옛 동료 연예인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칠 때면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백억 원의 장호가 찍힌 통장을 쥐고서도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찬란했던 과거의 무대. 13살의 어린 나이에 미스 롯데의 왕관을 쓰고 세상을 다 가졌던 듯 환하게 웃던 그 소녀의 얼굴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벌에 숨겨진 여자가 되어 막대한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산다고 수군거렸지만 굳게 닫힌 저택의 문 안쪽에서 그녀가 매일 밤 감당해야 했던 것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지독한 고독과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미경이라는 이름이 먼지처럼 잊혀져 갈 무렵, 롯데 제국을 호령하던 신격호 회장의 시간도 서서히 황혼을 지나 짙은 어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절대 권력도 세월의 무게와 쇠약해지는 육신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며 신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자 거대한 성벽 내부에서는 조용히 발톱을 숨기고 있던 맹수들이 서서히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가족 간의 원한, 이복 형제들 사이의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이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전쟁의 한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치명적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서미경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보호해주던 늙은 사자의 방패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녀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황금 사슬은 오히려 그녀의 목을 옥죄는 단두대의 칼날로 돌변할 참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여인이 드디어 잔혹한 세상의 빛 한가운데로 잔인하게 끌려 나와야 할 시간이 분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며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롯데 제국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며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신격호 회장의 총기가 90대 중반의 고령으로 인해 눈에 띄게 흐려지기 시작하자 마침내 억눌려 있던 권력의 활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신 회장의 두 적자 신동주와 신동빈 사이의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이 세상 밖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 그룹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거친 폭로전을 이어갔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제를 고발하는 참담한 진흙탕 싸움이 매일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장막 뒤에 숨어있던 롯데그룹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지배구조,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두 형제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왕자의 난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권 다툼을 넘어 수십 년간 골마왔던 한국 재벌의 어두운 민낯을 만천에 드러내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폭풍의 눈으로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40년 동안 철저히 숨죽여 살아왔던 그림자 여인 서미경과 그녀의 딸 신유미였습니다. 두 형제가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확보해야만 했던 핵심 고리는 바로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형제들이 가진 지분보다 신격호 회장의 숨겨진 세 번째 부인과 막내딸이 보유한 지분이 6.8%로 가문 내 최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팽팽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서미경 모녀가 쥔 6.8%의 지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롯데 제국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무소불위의 캐스팅 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자신이 죽은 뒤 남겨질 어린 아내와 딸의 생존을 위해 쥐어주었던 그 막대한 부의 방패가 역설적으로 두 적자들의 가장 날카로운 표적이자 대한민국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거대한 관역으로 돌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있는 잊혀진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롯데라는 거대한 제국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미스터리한 대주주로서 대중과 권력의 매서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가장 위험한 무대 위로 강제로 끌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전 투구 양상으로 치닫던 롯데가 형제들의 싸움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재벌가의 볼썽사나운 암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2016년 마침내 대한민국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백 명의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총수 일가의 자택을 정역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비자금 및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섯을 퍼런 칼날이 롯데 제국의 깊숙한 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바로 서미경 모녀를 향해 비정상적으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자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서미경 모녀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복잡한 돈 세탁을 거쳤다는 사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발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해 서미경 모녀가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탈세 규모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려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재벌 총수 일가에 적용된 탈세 혐의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경악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은 탈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유원실업과 유기개발이 롯데시네마 극장 매점과 롯데백화점 알짜 식당 운영권을 독점해 온 과정 역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회장과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정상적인 입찰 과정 없이 서미경 측에 일감을 몰아주었고 이로 인해 롯데쇼핑 등 계열사에 무려 77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40년 전 13살의 나이에 롯데의 얼굴이 되어 환하게 웃던 미스 롯데는 이제 그룹의 고열을 빨아먹은 희대의 경제사범이자 수천억 원대 세금을 떼먹은 범죄자로 전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맹목적인 사랑과 비호 아래 겹겹이 둘러싸여 있던 황금 성벽이 무너지자 그 안에 숨어있던 서미경의 실체는 법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공격받기 쉬운 완벽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은밀한 저택에 머물며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속보를 지켜보던 서미경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함과 끔찍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반평생을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자신의 이름이 범죄자의 낙인과 함께 온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본처와 자식들에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검찰의 소환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한국 검찰은 서미경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즉각 귀국할 것을 수차례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핑계로 대며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고 일본에서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36년 전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떠나왔던 한국 땅에 수갑을 찬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발을 디뎌야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죽기보다 싫은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그물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촘촘하고 매서웠습니다. 서미경이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압박 카드를 차례로 꺼내 들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국내 자산을 정역적으로 압류 조치하여 그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서미경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그녀는 일본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 언제든 강제 추방될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그녀에 대한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와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검토하겠다며 숨막히는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아무리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재벌가에 숨겨진 안주인이라 할지라도 한 국가의 공권력이 작정하고 휘두르는 섰을 퍼런 칼날 앞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무기력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롯데 일가의 권력 다툼 속에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방치된 채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부패를 덮어쓰기 위해 가장 먼저 제단에 올려진 불쌍한 희생양과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신격호 회장은 치매 증상으로 이미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잃었고, 신동주와 신동빈 두 아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경영권 방어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거추장스러운 혹덩어리 같은 세 번째 부인에게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면초가.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서미경은 마침내 평생을 피하고 싶었던 잔혹한 현실의 문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열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20일 이른 아침, 도쿄발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구름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중년 여성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36년 전 온 국민의 박수갈채를 뒤로 한 채 비밀스러운 사랑과 막대한 부를 좇아, 혹은 거대한 권력에 떠밀려 황급히 조국을 떠났던 그 비행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귀환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거부하며 끝까지 일본의 은밀한 저택에서 버티려 했던 그녀였지만, 대한민국 검찰의 집요한 압박과 여권 무효화라는 초강수 앞에서는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데 익숙해진 그녀에게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공개적인 형사 재판 출석은 그 어떤 형벌보다 끔찍한 공개 처형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의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굳게 입을 다문 서미경은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터질 듯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자신이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조국. 하지만 이제 그 조국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짜낸 악덕 재벌의 공범을 심판하기 위해 서슬퍼런 칼날을 갈고 기다리는 무서운 사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의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 비리와 횡령, 탈세 혐의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날이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그룹의 수장들이 줄줄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수백 명의 취재진과 사진기자, 그리고 분노한 시민단체들의 시선이 가장 예민하게 쏠려 있는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81 연돌연 은퇴한 이후 무려 36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전설의 미스 롯데 서미경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저 재벌가의 비자금 스캔들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숨겨진 여자일 뿐이었지만, 중장년층 대중들에게 그녀는 1970 연대를 풍미했던 눈부신 하이틴 스타의 박제된 기억이었습니다. 22살의 티 없이 맑고 아름다웠던 청춘 스타가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철저히 세상과 격리된 채 늙은 권력자의 첩으로 살아가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범죄 피의자로 법정에 선다는 이 기막힌 서사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자극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법원 입구를 향해 조준된 채 36년 만에 열리는 봉인의 문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마침내 법원 청사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법원 앞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순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이내 귀를 찢는 듯한 카메라 셔터 소리와 번쩍이는 플래시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 바로 서미경이었습니다. 대중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던 화려하고
생기 넘치던 20대의 톱스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철저하게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잔뜩 움츠러든 58세의 중년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취재진의 밀착 취재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동행한 변호인과 관계자들의 팔에 의지한 채 도망치듯 법원 회전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탈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신격호 회장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날카롭고 적대적인 질문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에 숨을 헐떡이며 법원 청사 안으로 밀려 들어가던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서 간신히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기처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6년 만에 대중 앞에서 그녀가 남긴 첫 육성이자 찬란했던 자신의 청춘과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현재에 대한 가장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터지던 플래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기록하기 위한 환희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봄날 법원 앞에서의 플래시는 그녀의 치부와 범죄를 세상에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조롱하기 위한 차갑고 잔인한 형벌의 빛이었습니다. 동일한 카메라 렌즈가 이토록 완벽하게 다른 폭력으로 돌변한 상황은 부와 권력의 그늘에 숨어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온 한 인간의 삶이 결국 얼마나 허망한 결말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아이러니 그 자체였습니다. 법정 내부의 풍경은 밖의 소란스러움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롯데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을 위해 마련된 대법정의 피고인석에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롯데의 지배자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 혹은 평생토록 끔찍하게 아꼈던 남편이자 그룹의 절대 권력자였던 신격호 회장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회는 로맨틱하거나 애틋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95세의 백발 노인이 된 신격호 회장은 이미 치매 증상으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들어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함을 치며 횡설수설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말 한마디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서미경이라는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통제했던 절대적인 독재자는 이제 지팡이를 휘두르며 노기를 부리는 초라하고 힘없는 치매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씁쓸한 광경을 피고인석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서미경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숨죽여 복종했던 남자가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수천억 원의 재산과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지분이 모래성처럼 덧없는 것임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신격호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진 법정에서 신동빈과 신동주 등 합법적인 가족들은 철저하게 서미경과 거리를 두며 싸늘한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거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비리와 탈세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인 무리한 지분 양도라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서미경은 그저 롯데 가문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물통을 덮기 위해 남겨진 찌꺼기이거나 가장 먼저 법의 심판대에 던져져 여론의 분노를 흡수해야 하는 방패막이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회장님의 숨겨진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지만
정작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녀를 보호해줄 진짜 가족은 그곳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검사가 낭독하는 공소사실은 차갑고도 건조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불법 취득에 따른 770억 원대 부당 이득. 법정을 울리는 숫자의 규모는 일반 서민들은 평생을 일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어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조소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중에게 그녀는 더 이상 시대의 희생양이나 가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기생하여 일반 주주들과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재벌의 부도덕한 부의 대물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파렴치한 화이트칼라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의 질문에 간신히 네,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을 힘겹게 반복하는 서미경의 모습은 거대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악당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기계 부속품처럼 쓰이고 버려진 나약한 개인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룹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탈세의 복잡한 금융기법을 이해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남편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에 서명하고 제공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 자리에 이름을 올리며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소극적으로 받아 챙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무지와 수동성조차도 엄연한 범죄의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재벌이 구축한 부패의 카르텔 안에서 안락함을 누렸다면 그 성벽이 무너질 때 쏟아지는 거대한 돌무더기 역시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잔혹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40년 전 카메라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미스 롯데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이 살아온 평생의 삶이 철저한 기만이었음을 세상 앞에 고해성사해야 했습니다. 황금 세장에 갇혀 영원한 젊음과 부를 약속받았다고 착각했던 그녀의 인생 전체가 실은 대한민국 재벌의 탐욕과 부패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참담한 물증으로 전락해 법정이라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낱낱이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단 하루로 끝나는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낱낱이 해부하고 난도질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번 기일이 열릴 때마다 서미경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법원 출입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연기하던 그녀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프로의 그것이었지만 2017 연애 형사 재판정이라는 차갑고 낯선 무대 위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길을 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검찰 측 좌석에서는 매일같이 수십 장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복잡한 회계 장부,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등지에 흩어져 있는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라는 숫자가 마치 그녀의 인생 전체를 환산한 영수증처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고인석에 앉은 그녀는 그 복잡한 국제금융기법과 조세 회피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만한 지식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서미경이 신격호 회장이 주는 재산을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 조세 포탈을 기획하거나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생을 연예인으로 또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으며 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나 국제 조세법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라는 변호인의 변론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처지를 가장 비참하게 확인시켜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동안 그저 늙은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고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맹목적인 꼭두각시이자 수동적인 인형에 불과했음을 만천해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아무리 기업 경영에 무지한 수동적인 수혜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천문학적인 재산이 정상적인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독점 사안은 대중의 공분을 가장 크게 일으킨 뇌관이었습니다. 영화관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정상적인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대신 아무런 경쟁력도 갖추지 않은 유령 회사인 유언실업을 통해 총수 일가의 비자금 저수지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은 명백한 자본의 폭력이자 배임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높여 롯데라는 거대 기업이 마땅히 누려야 할 수백억 원의 이익을 서미경 모녀가 부당하게 갈취했으며 이는 명백히 회사와 일반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 돈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조차 제대로 질문해 본 적 없이 그저 통장에 찍히는 거대한 숫자에 안주했던 40년의 침묵이 이제 와서 그녀의 숨통을 가장 강하게 옥죄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무지나 외면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었고 그녀가 누렸던 황금 세 장의 화려함은 곧 형량의 무게와 정비례하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서미경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언론의 가장 자극적인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과 신문지면은 그녀가 법정에 입고 나온 옷의 브랜드,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의 가격, 심지어 재판 내내 미세하게 떨리던 그녀의 눈동자 방향까지 집요하게 분석하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그녀를 탐욕스러운 재벌가의 요부로 묘사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또 다른 매체는 비극적인 운명에 휩쓸린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동정론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대중의 비난보다도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법정 안에서 그녀의 편은 오직 수임료를 받고 고용된 변호인 단뿐이었습니다. 롯데의 합법적인 가족들, 즉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 그룹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서미경 모녀를 철저하게 방패막이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을 긋거나 비정상적인 지분 양도와 일감 몰아주기의 책임을 서미경 측의 지나친 탐욕으로 은근슬쩍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생을 신격호의 그림자로 살아오며 가문의 그림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정작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 거대한 성 안에 그녀가 숨을 곳은 단 한 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매 재판마다 옆자리에 앉은 몰락한 권력자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유일한 보호자였던 남자는 이제 법정에서 누가 나를 재판하느냐며 지팡이를 휘두르는 힘없는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 씁쓸한 광경을 곁눈질로 바라보는 그녀의 내면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꽃다운 20대를 통째로 앗아가고 평생을 숨죽여 살게 만든 원망스러운 포식자.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주었던 유일한 성벽. 그 절대자가 앙상한 노인이 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현실은 그녀가 지난 4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움켜쥐고 있던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허상의 정체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신기루에 불과했는지를 잔혹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억 원의 현금과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그 법정 안에서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서미경은 극도의 심리적 쇠약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평생을 대인기피증에 가깝게 숨어 지내던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씩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 서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력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비틀거리기 일쑤였고 굳게 담은 입술은 늘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은막의 스타가 연출해낼 수 있는 비극의 끝이 이토록 초라하고 씁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재판을 지켜보던 법조계 인사들조차 묘한 감회에 젖어들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 그녀를 브라운관에서 보며 열광했던 세대들은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한 번뿐인 인생을 저렇게 낭비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혀를 찼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자본이라는 냉혹한 괴물에게 통째로 매각해버린 대가는 수십 년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인생의 황홍이에 가장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청구서로 날아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의 최종 결재일인 1심 선고 공판의 날짜가 하루하루 턱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라도 되는 날에는 그녀는 황금 세장에서 나와 곧바로 진짜 차가운 철창 속으로 들어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평생을 갇혀 살았던 여인에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진짜 감옥이라는 공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암흑으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장장 9개월에 걸친 피말리는 1심 재판의 최종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무거운 긴장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피고인석에 앉은 서미경의 얼굴은 핏기를 완전히 잃은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한다면 그녀는 이 차가운 법정에서 곧바로 수갑을 차고 서울구치소의 독방으로 수감되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40년 전 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세상과 단절된 채 철저히 숨어 지냈던 그녀의 도피처가 결국엔 진짜 쇠창살이 쳐진 1.5평짜리 감옥으로 끝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취재진과 대중의 시선이 일제히 재판장의 입을 향해 쏠렸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판결문 속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스 롯데의 찬란했던 과거부터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재의 비참한 민낯까지 그녀의 인생 전체가 차가운 법률 용어로 난도질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롯데 가문의 기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불투명한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미경 모녀가 소유한 유원실업이 롯데시네마 극장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명백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익을 자신의 숨겨진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몰아준 전형적인 사익 편취이자 배임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형량이 무거웠던 수백억 원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서미경이 조세 회피의 가장 큰 수혜자임은 분명하지만 그 복잡한 국제금융 거래와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직접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녀는 신격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는 막대한 부를 거절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 챙겼을 뿐 범죄를 주도한 주체는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최종 선고의 순간 법정 안에는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옅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 서미경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것은 그녀가 당장 구치소로 끌려가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고를 듣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고 곁에 있던 변호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쇠창살이라는 물리적인 감옥은 피했을지언정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어깨 위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제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반면 그녀를 이 거대한 부패의 수렁으로 끌어들였던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재벌 총수의 비참하고도 철저한 몰락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미경은 비로소 40년간 지속된 끔찍한 황금빛 악몽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고통은 1심 선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지루하고 피말리는 법정 공방은 2018년을 지나 201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심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법원에 불려나가며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반복해서 들춰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증여세 포탈 등 주요 핵심 혐의에 대한 무죄였습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 수백억 원대의 탈세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적 굴레를 벗어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서미경 측의 완벽한 승리이자 거대한 안도였습니다. 국가 권력이 그녀를 향해 휘둘렀던 칼날이 결국 그녀를 베지 못하고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죄 판결의 이면에 담긴 법적 논리와 사회적 의미를 찬찬히 뜯어보면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파괴하는 가장 잔혹하고 씁쓸한 판결표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법원이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롯데 가문의 재산 승계 과정에서 아무런 의사결정권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철저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미경이라는 인물이 막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금융적 통로나 이름표만 빌려준 허수아비였음을 판결문이라는 국가의 공식 문서를 통해 박제해버렸습니다. 4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는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권이라고는 단 한 줌도 없는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길들여진 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의 자유를 얻었지만 실존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단 한 번도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국가로부터 확인받은 셈입니다. 그녀가 움켜쥐고 있던 수천억 원의 재산과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지분은 그녀의 능력이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라 늙은 권력자가 세금 추적을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도용하여 만든 화려한 쓰레기통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폭로되었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난 후 법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수년 전 강제 소환되었을 때보다 더욱 초라하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무죄라는 면죄부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환희나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잔혹했던 고문이 끝났다는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청춘과 인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의 성이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짙은 허무함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 역시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법원이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속 법정에서는 이미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챙긴 그녀가 단지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현실에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재벌이라는 거대한 카르텔 안에서는 법조차도 권력자의 의도대로 혹은 자본의 크기대로 춤을 춘다는 냉소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서미경의 재판 과정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1970년대부터 압축 성장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골마터진 상처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적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로 대중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켜주던 여배우가 가장 기형적인 방식의 자본 축적 과정에 동원되어 그 스스로 욕망의 괴물이 되어버린 서사. 그것은 씁쓸하고도 잔혹한 시대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족쇄를 벗어던지고 무죄라는 종이를 손에 쥐었지만 서미경의 삶에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그녀의 일상은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처참한 폐허와 같았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10대 소녀이자 국민 여동생으로 남아있던 미스 롯데는 이제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움켜쥐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탐욕스러운 재벌가의 늙은 첩이라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세상 어디에도 마음 편히 발붙일 곳 없는 지독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조차 그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녀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아 매일같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수십 년 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비밀의 성벽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며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숨겨주었던 그 견고한 황금빛 장막이 무참히 찢겨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벌거벗겨진 채 세상의 차가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처투성이의 중년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19일 그녀의 40년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통제했던 거대한 태양이 마침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저물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껌 하나로 시작해 대한민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거대한 유통제국을 건설했던 전설적인 거인의 죽음은 한국 경제사의 한 챕터가 넘어가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굴곡진 생애와 기업가 정신을 기리는 기사를 쏟아냈고 빈소에는 정재계 거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문 행렬 속에서 대중의 관심이 가장 날카롭게 쏠린 곳은 바로 상주가 머무는 유족 대기실과 조문객의 명단이었습니다. 본처인 시게미스 하츠코와 두 아들 신동주, 신동빈을 비롯한 합법적인 가족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는 그 엄숙한 공간에 과연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죽음은 서미경에게 그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하고 복잡한 감정의 해일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10대의 어린 그녀를 발탁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관을 씌워준 은인. 20대의 눈부신 청춘을 철저하게 짓밟고 세상과 단절시킨 잔혹한 폭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안겨준 거대한 후원자. 그리고 인생의 황홍이에 이르러 자신을 법정의 피고인석으로 끌어내려 온갖 수모를 겪게 만든 원망스러운 노인. 그녀에게 신격호라는 남자는 신이자 남편이자 감시자이자 거대한 족쇄 그 자체였습니다.
애증이라는 단어조차 너무 가벼워 담아낼 수 없는 그 지독하고 끈질긴 인연의 끈이 그의 숨이 멎는 순간 마침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평생 동안 황금세장에 가둬두었던 절대 권력자의 죽음 앞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은 과연 슬픔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자의 텅 빈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그녀가 살아온 평생의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례식장 입구에 진을 치고 그녀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서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합법적인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끝내 빈소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취재진의 카메라가 잠시 숨을 고르던 자정 무렵 친오빠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 상복 차림의 한 여성이 조용히 빈소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서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낮 시간의 번잡함과 합법적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교묘하게 피해 가장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택해 나타났습니다. 30분 남짓.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평생 동안 가두고 사랑했던 남자에게 허락받은 마지막 이별의 시간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통곡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첩의 운명. 아무리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 한들 죽은 남편의 빈소조차 떳떳하게 지키지 못하고 도둑고양이처럼 한밤중에 다녀가야만 하는 그녀의 처지는 그 어떤 권력과 돈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서늘하고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짧은 조문을 마친 그녀는 다시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고 그 짙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죽음과 장례식을 기점으로 서미경은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롯데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 논란이 되었던 사업권들은 이미 거센 압박에 못 이겨 그룹 측에 반납하거나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신 회장이 자신에게 넘겨주었던 거대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2018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요지의 알짜배기 빌딩들을 차례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우뚝 서 있던 수백억 원대의 미성 빌딩을 시작으로 삼성동 강남 한복판의 상징과도 같았던 유기타워 등 엄청난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 잇따라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산 매각을 두고 세간에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본질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호해주던 거대한 방패막이인 신격호 회장이 사라진 이상 이 막대한 부동산들은 언제든 롯데 일가와의 새로운 소송전이나 검찰의 추가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빌딩은 공격받기 쉬운 관역입니다. 그녀는 그 관역을 처분하고 흔적이 남지 않는 막대한 현금으로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롯데라는 거미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4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하던 그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팔아치우고 도망쳐야 할 끔찍한 저주의 유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신격호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신유미가 남아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해 여동생이라는 기형적인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딸. 롯데홀딩스의 막대한 지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세상의 그늘에 숨어 살아야 했던 비운의 상속녀. 서미경에게 딸 신유미는 자신의 거울이자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을 고스란히 대물림받은 가장 가엾고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어머니가 겪는 끔찍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딸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더욱 은밀한 곳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돈은 그들 모녀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가족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식과 평화마저 처참하게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서미경은 60대를 훌쩍 넘긴 백발의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남은 수천억 원의 현금, 그리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그녀의 여생을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롭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과연 그 돈의 액수만큼 평화로울까요? 화려했던 10대의 미스 롯데는 이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만 박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재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벌가의 검은 돈, 수백억 원대의 탈세, 스캔들, 그리고 형제의 난이라는 이전 투구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탐욕스러운 조력자로서의 그녀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이든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압박이었든 간에 그녀가 40년 전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떠나 황금 세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진짜 인생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정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수백 장 가져온다 해도 그녀가 잃어버린 찬란했던 청춘과 대중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고귀한 자유는 결코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서미경의 비극적인 생애를 찬찬히 되짚어보면 우리는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탐욕스러웠던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가 품고 있는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구조적 모순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주도의 초고속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던 그 역동적인 이면에는 자본과 권력을 거머쥔 소수의 재벌 총수들이 법과 윤리마저 초월하여 군림하던 야만의 시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재벌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경제 집단을 넘어 언론과 문화, 심지어 대중의 욕망까지도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에게 브라운관을 통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눈부신 하이틴 스타는 자신의 막강한 부와 권위를 증명하는 가장 화려하고 짜릿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서미경은 바로 그 시대적 교차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미스 롯데라는 왕관을 쓴 것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비상하는 날개인 동시에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시야에 가장 선명하게 포착되는 붉은색 표적이 되는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게 분노해야 할 지점은 한 나라를 대표하던 20대 초반의 최정상급 국민 스타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 늙은 재벌 총수의 은밀한 첩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구성하던 그 어떤 사회적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언론은 롯데라는 거대 광고주가 휘두르는 자본의 채찍 앞에서 철저히 눈을 감고 입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가 관계자들, 심지어 고위 관료들조차 그녀가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신격호 회장의 숨겨진 여인이 되어 철저히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름아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기사 한 줄을 쓰지 못했고 그 어떤 수사기관도 미성년에 가까운 어린 여성의 인권이 막강한 자본 앞에서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힘은 진실을 덮는 가장 두꺼운 장막이었고 대중은 철저히 통제된 정보 속에서
그녀를 그저 유학을 떠나 잊혀진 스타로만 소비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여성의 삶과 존엄성이 자본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참히 묵살되고 지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공모이자 방조의 역사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를 올가맨 황금 세장이 가진 지독한 기만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미경이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고 평생 일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했으니 결국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주어지는 막대한 부는 인간의 영혼을 안락하게 살찌우는 양식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 죽이는 황금빛 독약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수천억 원이 찍힌 통장을 쥐고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자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회적 성취를 이룰 자유, 심지어 배 아파 낳은 딸을 딸이라 부르고 세상의 축복을 받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본처와 정식 후계자들에게 내쳐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그녀의 삶은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은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인 척했지만 실상은 그녀를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거대한 절연체였고 그녀의 정체성을 신격호의 여자라는 단 하나의 쓸모없는 카테고리 안에 영원히 박제해버리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서미경의 서사를 바라보면 그 잔혹함은 더욱 극명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재벌 총수가 10대 소녀를 발탁해 38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은밀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백억 원의 회사 자산을 빼돌려 불법적인 부를 축적하게 했다면 아마도 그 기업은 국민적인 불매운동과 미투 운동의 거센 파도에 직면하여 기업의 존폐마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지금의 잣대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범죄 행위가 1980년대에는 그저 재벌가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용인되었던 것입니다. 서미경은 바로 그 미성숙하고 야만적이었던 과거에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돌연변이이자 자본주의의 폭주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짓눌려 소리 없이 세우러져간 수많은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 이후 자취를 감춘 그녀의 현재 삶은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씁쓸한 교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롯데그룹은 창업주 신격호의 죽음과 형제의 난이라는 뼈아픈 내전을 거치며 그룹의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비자금 장부와 부도덕한 가사 구조가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지면서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자신의 은밀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짜놓았던 그 치밀하고 탐욕스러운 거미줄이 결국에는 자신의 제국을 붕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거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몰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가장 깊은 내상을 입은 사람은 결국 힘없고 어렸던 한 명의 여배우 서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재벌가의 공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카르텔이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재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행복의 척도를 부의 크기로 재단하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수백억 원짜리 빌딩,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엄청난 현금,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절대 권력자의 그늘.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잭팟을 터뜨린 것처럼 보였던 서미경의 40년은
그러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 자신의 이름과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한 채 오직 한 남자의 소유물로만 존재해야 하는 비참함, 그리고 인생의 황홀리에 이르러 온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수치심. 이 모든 것을 수천억 원의 돈과 바꿀 수 있는 인간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텔레비전과 각종 매체에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젊은 스타들이 쉴 새 없이 탄생하고, 거대한 자본은 그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혹하며 은밀한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권력과 돈이 인간의 순수한 영혼과 자유를 탐내는 그 본질적인 욕망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서미경의 40년 그림자 인생은 단순한 과거의 가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배회하는 거대한 자본의 폭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잃어버린 채 황금에 눈이 멀어 스스로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락한 천국이 아니라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차갑고 지독한 무간지옥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처절한 생애가 피를 토하듯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1년 22살의 서미경이 세상의 모든 빛을 등지고 굳게 닫힌 저택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성벽 안으로 피신하는 것이라고 맹신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막대한 금은보화가 발밑에 깔려있는 그곳은 겉보기엔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냉정한 심판관은 그 천국의 실체가 한 인간의 자아를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말라 죽게 만드는 황금빛 무덤이었음을 잔혹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남편이었던 신격호 회장은 세상을 떠났고, 롯데라는 제국은 형제들의 이전 투구와 사회적 지탄 속에서 그 찬란했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지독한 고독과 온 국민의 뇌리에 깊게 박혀버린 수치스러운 피고인의 기억뿐입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서미경의 일상에는 천문학적인 장호가 남았지만 20대 청춘 스타의 찬란했던 얼굴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던 권력자가 사라지고 마침내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세상에 대한 공포는 남은 여생 동안에도 그녀를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아야 했던 딸 신유미의 삶, 또한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영원히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는 지금, 눈을 감고 1972년의 어느 흑백 텔레비전 화면을 떠올려 봅니다. 13살의 앳된 소녀 서미경이 초대 미스 롯데의 왕관을 쓰고 세상을 향해 짓던 그 맑고 티 없는 미소. 그 미소 뒤에 40년이라는 길고 잔혹한 어둠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환하게 웃고 있던 그 가엾은 소녀의 얼굴이 시리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톱스타로서의 명예나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걷고 넘어지며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가장 눈부신 권리였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생애를 뒤로하며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진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고 고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맑은 햇살을 받으며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누구의 그늘에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소박한 자유야말로 수천억 원의 황금빛 세장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축복입니다. 시대의 거대한 욕망에 짓눌려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슬픈 궤적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지켜내는 단단한 이정표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